농어촌 복지 개념과 같이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더 많이 제가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념을 얘기하거나 가치를 얘기할 때 보다 많은 사람과 토론을 거쳐서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나오기 전 단계의 내용들을 사실은 농어촌 실천가 협회의 회원들과 한번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제가 더 주장하고 싶은 것을 좀 완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농촌에서 정말 실천하시는 분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개념이 과연 맞을까 싶어서 조금 조율했습니다. 제가 그때 회원들과 함께 이 공부를 할 때 회원들이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을 가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시간 관계상 좀 여러분들과 깊이 토론을 나눌 수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과제로 좀 생각하시고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복지의 출발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왜 농어촌 복지가 필요한가에서부터 그러면 다른 데서는 농어촌 복지를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은 80년대거든요. 그때는 농어촌 복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에서 공부를 했고 누구도 우리가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 농어촌은 이렇다 저렇다 혹은 농어촌 복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신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이후로도 제가 이 학교에 오기 전까지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줄곧 자랐고 그랬는데 여기 온 지 2000년에 이쪽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여기 과연 있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가족들은 모두 서울에 있고 저 혼자 여기 와서 물론 가족들과 저와의 관계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또 가족들과 떨어져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생활면에서 내가 과연 여기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고민하게 만드는 지역이었는데 그러다가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실은 도서지역 연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농촌보다는 어촌을 더 많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세 군을 다 이제 섭렵을 하면서 정말 뭐라고 할까요? 대학 시절에 운동해본 적 없거든요. 줄넘기 이런 거 빼놓고는. 그런데 정말 갑자기 운동권이 이래서 운동을 했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화가 났어요. 도대체 여기도 대한민국 땅이 맞는데 또 어민도 어촌의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데 왜 여기는 이래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사회복지 자원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체적으로 너무 불평등하다. 또 이건 너무 불균형하다.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불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것을 사회 가치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불평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참을 수가 사실 없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사회복지 자원을 확대하고 동원하고 개발하고 라고 하는 것에 제가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라 이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 것인가. 오히려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서 운동단체하고라도 하다못해 참여연대라도 같이 끌어들여서 우리 국토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빨리 원상복구시키고 보상하라 라고 머리띠를 메고 싶은 그런 심정.
사실 현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그런 경험들이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를 했고 결코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것은 인신의 그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인간적인 의식의 사실 고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이곳을 통해서 제 의식이 고양됐고 또 의식을 고양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쁘고 그 안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농어촌 복지에 관련된 어떤 저의 생각들이 이 안에 좀 담겨있다라고 보시면 저자의 경험과 그것을 통해서 나온 그 생각 뭐 이런 것들 좀 고려하시면서 강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쓰면서 물론 뭐 이게 경제 의미로 보면 돈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량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관계로 그렇다면 뭐 농어촌이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도시가 발전되는 것이 농어촌의 의존에 의해서였다. 도시는 도시대로 발전하고 농어촌은 농어촌대로 피폐해진 것이 아니라 도시의 발전에는 농어촌의 어떤 그 희생이 뒤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농어촌과 도시의 그 양극화를 보는 저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세계의 문제이다. 이렇게 봤을 때 뭐 미국에서조차도 우리가 뭐 풍요로운 나라라고 알고 있지만 뭐 지금은 좀 여러분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조차도 사실은 그 농어촌 문제, 농어촌의 빈곤 문제 특히 이것이 그 주요한 20세기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UN 국제농업개발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43%가 농촌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의 43%가.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우리 눈에 더 들어오고 우리 귀에 더 익은 것은 도시에 있는 산동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오히려 판자촌이라든지 또 도시의 노동자들 하면 더욱더 빈곤에 대한 그 느낌이 확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전체 빈곤한 사람의 4분의 1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4분의 3이라는 인구수의 4분의 3이라는 숫자는 아무래도 농촌은 개개인들이 다 가난하다. 농촌에 살고 있는 개개인들은 거의 다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사실은 맞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돈하셔서는 안 될 일이 가난하다는 것이 정신까지 빈곤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것은 소득이 얼마 되느냐로 가난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의 문제이지 우리가 가난해서 우리가 인간답지 못하고 우리가 의식이 얕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보았을 때 빈곤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교육과 맞물리게 되면 결국은 교육을 덜 받는다든지 뭐 이러면서 의식을 보양시킬 만한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사실 또 그것도 우리나라 형편에서 보면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의식을 많이 보양시킬 수 있는 교육제도인가 하면 별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인간 조동성을 유지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빈곤이 소득과 관련된 빈곤이지 우리의 교양과 관련된 빈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농촌의 빈곤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모든 빈곤자의 그 문제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농촌의 빈곤에 대해서 제가 더 다른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걸 얘기해 볼게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아침에 제가 우리나라 이 정도 강의를 하려면 제가 좀 약간 게을렀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농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이 정도는 평소에 깨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좀 알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컴퓨터에 쳤습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는 항상 제가 지적을 하죠. 제발 뭐 궁금할 때 네이버 좀 찾지 말고 좀 본질적인 데 들어가서 좀 그 자료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역시도 오늘 본질적인 통계청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는지라 지금 그 네이버에 좀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그랬는데 농촌 인구하고서는 명령어를 해서 쳤어요. 그랬는데 농촌 인구가 어떻다 저떻다는 안 나오고 농촌의 고령화 인구 비율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농촌이다 혹은 농촌복지다 하면 스치는 제일 먼저 생각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빈곤보다는 노인. 아마 여기서도 지금 농촌복지 이거 교육한다니까 노인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거나 노인복지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참석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촌 문제를 노인 문제로 집약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하게 되거든요. 그에 앞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농촌이 제대로 소득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즉 우리 경제체제에서 기본적인 시장과 어우러질 수 없는 어떠한 존재적 의미 때문에 지금 농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자본화가 보다 더 왕성해질수록 지금보다 더 왕성해질 수는 없을 거라고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지만 즉 자본주의는 갈 때까지 갔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쨌든 그것이 계속 유지될수록 농촌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것은 일단 우선적으로는 산업구조가 바뀐 것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여기 그 60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금 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산업은 농촌에서도 노동 수요를 발생시킬 수 없을 만한 산업들입니다. 이렇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지만 결국은 기계로 무장된 농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천연 자원 개발로 인해서 그 식량이나 석탄, 화학자원 이런 것들을 과거에 생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들이 기계화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 그래서 농촌에는 지금 산업과 견주어서는 사실은 일을 할 만한 그것이 마땅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이주를 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도 또 다시 남아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생산에 대한 식량에 대한 가격은 언제나 도시 중심적으로 매겨진다는 것. 도시 중심적으로 매겨진다는 것은 지금 어떠한 이야기하고 같으냐 하면은 도시인들의 소득에 걸맞게 매겨져야 되는데 도시 노동자들의 소득의 식량 때문에 그 소득을 좀 높여가야 된다면, 즉 임금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자본가들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량 가격을 낮추어서 식량 가격이 낮추면 월급을 좀 낮추어도 우리도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하고 월급이 낮은 거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불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좀 낮게 주면서도 노동자들의 불만을 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농촌의 식량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근데 굉장히 슬프고도 아이러니한 것은 그 노동자들, 도시에서 월급을 조금 낮게 받으면서 저렴한 쌀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그 노동자들은 바로 우리 농촌 부모님들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결국은 둘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시 노동자들과 농촌의 그 농부들과 둘 사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의 나온 희생들을 다 자본이 있는 그 기업가들이 가져간다 하는 그 논리를 제가 아까 그 농촌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촌의 문제는 저는 노인 문제
문제, 청소년 문제, 아동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산업 구조에 의한 또 이러한 산업 구조가 확 바뀔 것 같지도 않은 이 암담함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근원을 찾는 것이 농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했을 때 결국은 우리 현실의 핵심은 좋다, 거기까지는 좋다. 그러면 도시로 갔으면 그것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왜 재분배의 구조를 갖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놓고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지? 라고 돌려보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살펴본 것은 제가 갖고 있는 그 자료가 미국 것뿐이 없어서 미국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제가 곧 영국으로 1년 정도 가 있을 예정인데 유럽은 어떤가는 거기 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농촌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제일 가난한 곳이라고 했는데 그럼 세계는 농촌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관심 발견해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는 그런 시점도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봤더니요. 미국은 이러해요. 그 현실 그대로의 상태를 파악하면서 지금 농촌 현실이 어떤가를 파악하면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하고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계속 판단하고는 있는 것 같지만 이 개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까 이용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계에서는 거의 1990년 우리 언제라고 그러셨죠? 2004년 2004년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제가 기술하고 있는 내용에서는 이들은 1970년대부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 고민을 시작한 건 1930년대예요. 1970년대의 문헌을 보면 많이 1930년대의 문헌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1930년대 문헌이 저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 또한 제 연구의 그 제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전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70년대의 연구물을 가지고 30년을 유추해보는 그런 연구였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개입하기 시작해서 농촌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농촌 지역에 있는 대학의 교수진 또 그 당시에 귀향운동이라는 게 유행했었는데 우리로 치면 귀농이죠. 이런 것에서 귀향한 주민들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하고 아주 다르게 전미사회복지사협회는 우리나라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같은 곳입니다. 이미 전미사회복지사협회나 사회복지교육협의회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사회복지교육협의회 같은 곳에서 농촌 사회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슈로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매해마다 그들이 어떤 큰 심포지엄을 열 때마다 항상 농촌복지가 분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농촌 주제를 다루는 세션을 가졌고 그리고 저널도 나오고 이러면서 발달해가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자료들을 살펴보면 학자들 간에 굉장히 갑론을박을 해요. 농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농촌에서 저렇게 해야 된다. 또 그 이전에는 여기가 농촌이다. 저기가 농촌이다. 이런 갑론을박을 막 하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혼자서 좀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이런 맥락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도 이러한 논쟁이 사실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확립해 가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것을 다시 또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1990년대 아까 2004년을 우리가 얘기했지만 연구물적으로는 즉 논문적으로는 논문이라고 본다면 1990년대 초에 강정기 교수님 경남대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조홍식 교수님 서울대 계세요. 이 두 분께서 사실은 간헐적으로 농촌복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된 건
사실 이제 농촌복지 아카데미 뭐 여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최근 들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은 농어촌 복지 포럼이 지난 몇 주 전에 어떤 그 창립이 되어서 이들도 이 그룹도 굉장히 농촌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몇몇이 한 뭐 10년 동안을 제가 보기에는 활동해온 농촌복지 실천가 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는 간헐적으로나마 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국에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제가 보면 즉 제 연구가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유럽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보다 오히려 더 내공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그 연도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다음에 강의를 하실 박대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국에서는 1980년대 초인가 1970년대 말인가에 이미 농촌복지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아마 이제 뒷시간에 말씀하시겠지만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농촌복지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이드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 면에서 우리가 뒤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다. 또 여러분들이 그 시작에 사실은 굉장히 뭐라 하죠? 선두적으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촌복지 출발을 좀 보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출발 굉장히 늦었다. 그리고 굉장히 할 일이 많다. 뭐 이 정도에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끝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얘기는 농촌복지의 그럼 개념은 어떠한 것인가?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잡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개념을 정립했다기보다는 사실은 개념을 좀 정립하라는 요구를 농촌복지 포럼에서 저에게 내렸는데 제가 계속 요구하면서 내가 감히 어떻게 농촌복지의 개념을 정의하겠습니까? 다만 농촌복지라는 것이 어떠한 성격을 가져야 되겠는가를 두루 살펴보면서 개념을 정립해 나가는 지금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농촌복지의 논의를 한 것을 다시 좀 돌아보겠는데요. 일단은 조홍식 교수님이나 그 강정기 교수님 또 이용도 교수님께서 농촌복지에 대한 논문이나 글을 발표한 것이나 혹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라는 사회보험 지금 5대 보험이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공적부조,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것이 도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도시가입자들과 농촌가입자들 간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 것인가 라고 연구를 하는 것을 주로 행정학 쪽에서 많이 그런 식의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에서 정책 쪽에 있는 분도 가끔은 있었지만 그런 연구들이 있고요. 또 그거 아니라면은 그 농어촌 사회의 특징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주로 사회학이나 그 인문학 계통에서 인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인 변모의 측면을 주로 살피시는 그런 연구들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계에서는 어떤 연구를 했는가 보시면 제가 예로 드는 것처럼 농어촌 노인의 자존감에 관한 연구 뭐 이런 것들 있죠. 거기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느 군을 중심으로 그걸 군을 중심으로 하고 싶어서 하셨는지 아니면 뭐 비용이나 시간이나 여러 면을 살펴보았을 때 그냥 작은 지역으로 해야지만 연구가 될 것 같아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연구들입니다. 저의 본문이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게 농촌복지인가? 농어촌 노인의 자존감에 관한 연구 어디 군을 중심으로 이런 연구들이 나오면 우리는 농어촌복지 연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거 노인복지 연구인가? 아니면 농어촌복지 연구인가? 혹은 뭐 장흥군을 중심으로 했으면 장흥군에 대한 지역복지 연구인가? 연구자인 저도 헷갈렸어요. 그냥 보면 그냥 쉽게 그냥 볼 수 있지만 좀 더 유심히 보면 이런 고민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민과 더불어서 이거 농어촌은 어디이고 농어촌 복지는 무엇이고 이런 개념들의 정립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1990년대에 나온 강정기 교수님의 논문에서는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농어촌 복지가 아니라 농민복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농어촌의 핵심은 사실은 농민이니까 그걸 농민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복지는 원래부터 대상으로 분류를 했다. 즉 아동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여기도 사람이 대상에 들어가서 농민복지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 연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그것에 반대한다는 논문이 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다들 이제 그러고 사실은 그 이후 10년이 지나도 제 리서치에 의하면 농어촌 복지가 어떻다라는 내용의 연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온 게 이영구 교수님께서 2005년에 농어촌 복지는 농어민을 위한 복지를 포함하면서 농어촌 주민을 위한 복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강정기 선생님의 지금 본인께 여쭤볼 수도 있지만 제가 시간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외면하시는데요.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강정기 교수님의 내용을 반박하신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사이에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또다시 농업을 그만두고 안 하시는 분이 많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농어민만을 침한다면 정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농어민 주민까지도, 즉 농업을 하시지 않더라도 그 주민도 농어촌 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이게 농어촌 복지의 개념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대상이나 어떤 범위를 선정했을 뿐이지 또 조금 더 구체적인 게 좀 더 가미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제 배춘신 박사의 그 박사학위 논문에서 언급된 개념들이 나옵니다. 배춘신 박사도 세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과 만날 분이긴 한데요. 이분이 좁은 의미에서 그 개념과 넓은 의미에서 개념이라고 해서 흔히 이제 개념을 정립할 때 갖는 구조를, 즉 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옛날 공부하시던 거 생각하시면 보통 개념 나오면 광의의 개념, 협의의 개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를 통해서 결국 어떤 우리 농어촌 복지에 대한 체계는 갖추었다. 근데 이 내용이 맞는가? 누구의 맞다고 안 맞다고 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제가 지도부 교수였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사실 제가 지도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형식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워낙 너무나 잘 농어촌 복지를 알고 오셨기 때문에 사실 둘이 같이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그분이 하는 것에 대해 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이렇게 써갖고 오셨습니다, 정말. 그래서 보니까 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당시에 제가 개념이 잡혀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나가는데, 결국은 체계화되었다는 것에 보다도 여러분들이 방점을 찍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용의 진위 여부는 떠나서 어쨌든 대상은, 그래서 이렇게 다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추려놓고 보면 이 개념을 통해서 본다면 대상은 농업을 주요 생산활동으로 하는 지역사회 주민으로 잡고, 또 내용은 농어촌 문제 해결과 예방을 포함한 생활의 질적 향상에 관련된 복지 서비스 및 제도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방법적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조직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공동체적인 노력을 해서 보다 더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공동체가 농어촌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농어촌 복지라고 해야지 맞다라고 개념 정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 이건 박사학위 논문이고요. 좀 더 우리가 이 내용과 더불어서 조금 더 진전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농어촌 복지를 이해하기 위한 요소들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첨가하였습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의 개념을 정립하고 또 어떤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규정짓기 위해서는 그것만이 갖는 독특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름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과 이것이 섞이게 되면 그것을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이것을 혼합이다. 그것과 이것을 혼합이다라고 개념 정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하나 안 되면 그렇게 혼합형으로 가겠지만, 일단 시작할 때는 그래도 이것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것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전문성이 확립되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정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체에 맞추어진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든 지식이든 방법이든 무엇을 갖고 접근해야지 완결 구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확보할 때 과연 어떠한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될 것인가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농촌의 경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농촌의 경계, 어디까지를 우리가 농촌이라고 할 것인가, 이걸 알아야지 농어촌 복지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쭉 이제 문헌을 살펴보면은 미국에서는 처음에는 인구수 기준으로 농촌이 아니다를 결정했습니다. 그 인구수를 2,500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2,500명 이상이면 농촌이 아니고 2,500명 이하면 농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거든요. 근데 2,500명으로 나눠야 될지 3,000명으로 해야 될지 4,000명으로 해야 될지 그건 사실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데요.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영토의 넓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거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숫자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구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부닥쳤냐 하면은 2,500명보다 덜 한 숫자를 갖고 있음에도, 인구수임에서도 불구하고 도시적인 속에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고, 또 2,50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적인 성향이 많은 그런 도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인구수로 구분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또 다른 학자들이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도시 농어촌 연속체 라고 하는 것에 기초해서 규정을 해야 된다. 즉 연속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규모를 결정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를 결정할 때 총 인구수, 그 다음에 대도시로부터 서비스 지역의 거리, 얼마나 먼가, 또 인구 밀도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다 따져봤을 때 연속성이라고 한다면 쭉 이런 도시들을 쭉 이렇게 아까 그 세 가지의 기준으로 해서 도시들을 이렇게 찍어보면 결국 여기서 그 대도시와 비대도시로 나누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시는 A 이렇게 찍어보면 B, C라고 보면 A는 B보다는 더 도시적이고, 그죠? B는 C보다도 더 도시적이고, D는 A보다 더 비도시적이고,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지 이것을 기준을 이렇게 삼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 관점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 농어촌과 관련을 해서 사실은 보건복지부라든지 아니면 보사연이라든지 보건사회연구원이라든지 이 공동모금회, 아까 그 농어촌 전문위원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요. 공동모금회 농어촌 전문위원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거기에 꼭 서울이라고 표현 안 해도 도시에 계신 연구자들이나 어떤 전문가들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 하게 되면요, 그분들은 농촌 그러면 분단위를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어떤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 순박하게 서울 아니면 다 농촌, 서울 아니면 다 지방, 이 수도권이라고 했을 때요, 지금 제가 그거 조사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지금 어딘가 제가 어젯밤에 다른 분들은 어떤 강의가 있나, 혹시 다른 분들하고 섞이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어렴풋이 훑어봤어요. 사람들 어떤 강의가 있나, 그 내용들을. 근데 어디서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분이 2005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8%가 농촌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8%가 농촌입니다. 굉장히 적은 거죠. 굉장히 도시 편향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2010년, 2009년 이렇게 생생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찾아본 겁니다. 그런데 찾기가 어려웠는데 통계청에 들어가서도 못 찾았어요. 사실은 아까 네이버 갔다가 소리상에서 통계청까지 들어갔는데 못 찾았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다른 서치를 막 해보다가 농경과 원해라는 잡지에 어떤 분이 기고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10%다. 그분 이제 근데 뭐 각주도 안 다르셨어요. 2009년에 쓰신 거거든요. 그분 기고문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가 농촌에 살고 있다. 아, 그렇게 표현 안 하셨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시의 90%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도시의 90%면 농촌의 10%잖아요. 이런 거죠. 이렇게 이런 분들,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시단위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통계청에 가서 하나 찾아낸 건 이거예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를 수도권이라고 통계청에서 보았대요.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2%가 서울, 인천, 경기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반은 서울, 인천,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반이죠. 그럼 제가 만난 위원들 중에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거기 말고는 다 지방이고 지방은 곧 농촌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거보다 조금 더 그래도 농촌적인 경험들이 있으신 분은 군정도에서 농촌을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목포시만 해도 이분들은 이제 농촌으로 보시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영암군 이런 정도에서 농촌을 생각하시는데 제가 여기 와서 현장을 다니면서 보았을 때는 저는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군단위에서는 사회적 자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농촌의 사회복지 자원을 조사하면 있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농촌을, 그러니까 저의 이 스펙트럼에서는 농촌이 좀 더 좁혀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면 정도에서 우리가 농촌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도 그래도 하지만, 이런 것으로 보자면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하고 난 다음부터는 군청 정도를 군청 소재지 정도를 아우르고 있는 정도면 농촌의 성격을 많이 벗어나고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 연속체적으로 보는 것이 이게 좀 더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신가? 이거가 재밌으시지는 않겠지만 저는 깜짝 놀란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유학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출신이 영광이었어요. 영광군에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할 때 유학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크잖아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또 무엇과도 연결되냐면 어렸을 때의 그리움과도 연결되어서 어렸을 때 뭐 하고 놀았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말 들어보니까 저는 깜짝 놀란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태어나서부터 전기가 없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전기가 들어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초등학교 들어왔다 그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할 때 방학 때 서울 친척 집에 놀러 갔다가 화장실 때문에 완전히 고생했다
수세식 화장실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너무 고생해서 했다는 얘기라든지 뭐 이런 거 쭉 하고 또 그 중에 하나 또 저는 초등학교 때 뭐 저희 집 잘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방학 때나 아니 저기 소풍을 갈 때나 아니면 제가 아플 때만 바나나를 사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 또 얘기가 농촌에서 어떤 분의 얘기가 고등학교 때 바나나를 처음 봤는데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가도로 깎으려다가 과일이라 그래서 힘든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 제가 딱 그 기억에 생겨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동화책이나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옛날 옛적에 두메산골에 오누이가 살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두메산골은 어딜까? 나도 그 두메산골이라는 데를 가보고 싶은데 커서야 그 두메산골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두메산골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농촌이 어디인가라는 경계를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정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을 해봐요. 또 그와 동시에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농촌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농촌이다. 저 같은 사람이 경계를 짓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가?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사실 이거 다 집어치워라. 그러면서 나온 것이 농촌성이라는 문제입니다. 농촌성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그 농촌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성이 뭐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우리 폭분 여기 여성분 앉아 계시고 여기 남성분 앉아 계시는데 어쩌면은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안 물어보고 어떠한 여성 그 성향의 성적 취향이냐 뭐 이렇게 해서 남성이지만 여성성이 강한 사람 또 여성이지만 남성성이 강한 사람 할 때 성을 붙이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성별을 구분할 때는 섹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성적인 요소, 어떤 특성적인 요소를 반영할 때는 우리가 젠더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농촌성이라고 얘기하면 농촌이라고 하면 루랄이라고 쓰거든요. 뭐 영어를 안 해야 되는데 루랄이라는 게 농촌의 영어 그인데 이 농촌성이라고 하면 루랄리티라고 써요. 아까 섹스라고 하지 않고 젠더라고 얘기한다면 당신 젠더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나한테 남성성이 더 있나 여성성이 더 있나를 생각해보는 개념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 구분을 루럴로 정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루럴리티로 봐야 된다. 루럴리티로 본다고 하는 것은 특성이 어디 있는가? 무엇인가? 그 특성이 있으면 그 지역이 어디이든 간에 우리는 농촌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농촌의 특성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들을 그 다음 학자들이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생각의 흐름이 미국 학자들이 계속 해왔던 이 생각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농촌성과 대별되어 봤을 때는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소규모 형태여야 된다. 그렇죠? 소규모 형태로 개방된 시골, 저밀집 거주지역, 밀집되어 있는 거주지역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도시로부터 거리감이 좀 있어야 된다.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서비스 거리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지리적 장벽이 있어야 되는 것. 정보혁신 기술, 재정의 중심지와는 좀 더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것이 농촌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물리적 자원 혹은 자연 자원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 자원이 경제성의 기초에서 활용되지는 못하는 곳. 뭐 이런 것을 농촌의 특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단위, 면단위, 읍단위를 제가 얘기해 드렸을 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보혁신 기술 재정이 나름대로 군청 주변 지역에서는 좀 갖추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촌성이라고 보았어요.
그 앞에 내가 잠깐 지금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그거 말고 산업 기준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67페이지에 이걸 왜 빠뜨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그 농업의 생산의 주요 수단이면 농촌이고 아니면 농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때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경작지가 있어야지만 그러면은 농업에 종사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 앞마당에서 채소 캤는데 그거 갖고 지금 농업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기준들이 또 나와야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거를 최근에 쓰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농업을 한다면 인정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농업을 한다면 어느 정도를 농업을 했을 때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기준은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 혹은 경작하는 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혹은 경작하는 자, 또 농업 경영을 통해서 농산물을 연간 100만 원 이상 판매하는 자. 또 다른 것은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 세 개가 그 농업인의 기준입니다. 또 농촌에 사는 주민의 기준은 그 지역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농촌 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박대식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에서 농업인 정책이다 하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농촌에 사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기보다는 이렇게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뭐 이 기준이 채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도 우리는 갖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농촌성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복지의 대상은 무엇이어야 되고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얘기한 감정이 선생님이 얘기한 그 농민은 대상에서 지금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민까지도 이제 포함하는 것으로 갔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농어촌 복지의 대상을 이렇게 대상 중심으로 그야말로 사회복지에서 구분하는 뭐 아동 청소년 모임 뭐 이런 식의 어떤 대상의 클라이언트 군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농촌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이 다 포괄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농어촌은 농업에서 파생되는 문제들, 또 지리적 거리감에서 오는 문제들, 또 농어촌의 전통 문화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 주민의 주체 의식이 부족해서 오는 문제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이 말고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농어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어촌에서는 사람보다 시스템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농어촌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어서 그 이후에 그 박세계 선생님의 우리 농업 희망의 대안이라는 책, 이 책도 올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좀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는 농업, 농민, 농촌 이렇게 삼농이 합쳐져야지만 농어촌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 그 대상하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갈 수 있는가? 농업에 대해서는 운동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지금 운동성을 강화하자고 얘기를 했는데요. 농업이라면 여러분들이 산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농업이라면 생산증대를 청한 소득보장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왜 운동성을 강화하자라고 얘기했을까?
그 얘기가 이제 뒤에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내용도 제가 좀 이거 순서를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농업은 농업의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농업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차이에는 굉장한 그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의 산업보다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운동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보다